자, 우표 및 금융상식 3장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OX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2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죠, 교재. 원금이 2배 되는 건데, 이제 원금만 꼭 얘기하는 게 아니라 투입 대비 전체 파이가 2배가 되는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공식을 72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GDP 있잖아요. 국내 총생산. 그냥 100이라고 했을 때 요게 이제 2배니까 200이 되는 시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경제 성장률 퍼센트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만약에 6%다 라고 하면 72를 6으로 나눠서 12년 걸린다는 거네요. 우리나라 GDP 규모가 이제 2배만큼 증가할 때 12년 걸린다. 만약 12%로 해버리면 71을 12로 나누니까 6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통계학에서 나오는 개념이고요. 72법칙이. 계산할 때 원칙은 단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리로 한 겁니다. 복리. 복리법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인플레이션의 정의는 뭐예요?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물가가 지속 상승이라고 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상승. 이게 효과가 달라져요. 그냥 직관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는 증가할지 감소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물가 지속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 즉 떡볶이 가격이 오늘 내일 계속 올라가면 소비를 늘리겠습니까? 줄이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이때는 소비가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가가 단순 상승하면 바로 감소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물가 상승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정의가 원래 물가 상승률로 계산하는데 물가가 한 번 상승하면 그 다음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0%가 되거든요.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물가가 지속적 상승을 해줘야 계속 올라가줘야 물가 상승률 자체가 퍼센트 계산할 때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이제 약간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3번, 우리나라에서는 이자 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지금 밑에 뒤에 보시면 14%를 원천 징수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웠다시피 2천만 원 기준으로 안 될 때는 분리과세한다 말씀드리고, 분리과세는 원천 징수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종합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4% 원천 징수가 해놨기 때문에 여기 종합과세라고 하시면 안 되고 분리과세라고 해야 되죠. 4번 리스크. 영어의 위험 리스크하고 뭐 있다고 그랬어요? 교재에 데인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데인저는 이제 부정적 개념만 들어가는 거고 리스크는 긍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돈을 잃을 가능성도 있지만 돈을 딸 가능성, 얻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 긍정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내용이에요. 5번 리스크가 전혀 없을 때 수익률을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하죠. 그래, 리스크 프리미엄 뭐냐? 리스크로 인해서 원래 이제 위험이 있다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근데 알다시피 이제 고위험이면 저 위험이 높을수록 하이 리턴 했잖아요. 고수익이라고.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이에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으면 더 많은 이득을 달라고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리스크 있는 상품 살 때 난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로 인해서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거죠. 증가하는 기대 수익률. 그래서 기대 수익률 공식 어떻게 됐었죠? 무위험 수익률 더하기 리스크 프리미엄, 이 두 개 합이었습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죠. 6번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가로에 투자 대상 숫자예요. 그러니까 투자 대상 수를 늘리면 이렇게 늘리면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분산이 가능한 위험이라고 해요. 분산이 뭐하다? 가능하다. 반면 분산 투자로도 크기를 줄일 수 없대요. 그걸 분산 불가능 위험. 그래서 항상 그림 보시면 위험이 일정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요게 분산 불가능 이고 항상 위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했었죠. 그 비체계 아니죠. 체계적 위험이고 체계적 존재한다. 계속 존재한다 이거고 여기는 비체계적이라고 하시는 거죠. 반대니까. 그래서 분산할 수 없는 거 뭐 있었어요? 전쟁, 그 다음에 지진 등 국가 전체적 발생하는 거. 이게 분산 불가능한 위험, 체계적 위험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6번은 틀렸습니다. 7번 자본시장을 규제하는 기본법 이름이 약자로 자본시장법이라고 하죠. 자,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열거적 규정 아니에요. 몇 개 딱딱 정해놓은 게 아니라 포괄적이라고 했었죠. 포괄적. 포괄적이다. 영어로 뭐예요? 네거티브 방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무슨 중심으로? 금융 기능 중심으로 재편했고요. 투자자 보호제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7번 틀렸습니다. 8번 처음에 투자 원본의 손실 가능성이 없는 상품을 비금융 투자 상품이라고 합니다. 은행 예금이 대표적이고요. 반면에 금융 투자는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8번 맞는 거죠. 9번 자본시장법에서는 종전과 다르게 대상 상품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했었죠. 아까 열거하지 않는다. 뭐다? 포괄주의다. 앞으로 탄생할 수 있는 신상품까지 포괄하고 있는데 비투자를 규율하는 거야. 자본시장법 오로지 투자 상품만 규율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비투자 뭐였어요? 예금 이런 걸 규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9번 틀렸고요. 10번 자, 자본시장법에서는 권리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투자금이죠. 투자금이 그런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금액보다 어떤 거? 이득 이런 거죠. 이득보다 작아요? 아닙니다. 금융투자는 기본적으로 손해볼 가능성이 있는 걸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권리로 발생하는 금액보다 클 가능성이 있는 거. 커야 손해보니까 이게 원본 손실이라고 돼 있잖아요. 원본 손실. 그래서 그걸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틀렸죠? 11번 적합성. 우리 교재 보시면 적합성, 적정성 들어가 있는데 거기 내용 안에 적합성, 적정성이 일단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구분할 수 있고요. 이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똑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내용을 넣어놨어요. 적합성의 원칙이랑 소비자 재산 상황, 금융상품의 취득 처분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는 거예요. 금융기관 쪽에서. 이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한다. 즉 적합한 금융상품을 계약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맞는 거죠. 자, 12번 적정성이에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역시 똑같이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에 비추어서 부적정할 경우 역시 적정도가 있죠. 부적정하다면 이를 반드시 알려주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적정 원칙. 이것도 맞는 개념. 자, 주식회사적.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기관은 주주총회고 업무 집행의 대표는 이사회 대표이사, 감독기관 감사인데 필수 기관이에요. 그래서 둘 수 있다 아니에요.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상설 기관 한 거죠. 임의기가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13번 틀렸습니다. 자, 14번 우리 배운 거 일단 뭐 나왔어요? 자익권, 공익권 있었어요. 자익권은 개인의 이득, 공익의 이득, 전체 이득이에요. 그래서 이익배당 청구권, 자녀재산 달라는 분배권, 새로운 주식 인수권, 주식 매수 사는 거 청구권, 주식 명의 개서 이름 바꿔달라고 청구하는 거, 무기명 이름 없이 없는 거를 기명해달라, 이름 넣어달라 하는 청구권, 이건 다 자익권이고, 회계장부 열람권은 개인이 하니까 자익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아니에요. 공익을 위해서 회계장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공익권이 들어가는 거죠. 틀렸어요. 자, 기업 공개란 주식회사가 신규 발행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있는 대주주 등의 소유 주식을 매출, 판매하는 거예요. 판매. 주식을 분산시키는 것을 기업 공개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정의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식을 분산시키는 경우도 기업 공개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유상증자 방식에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적혀 있어요. 주주 배정 방식, 주주 우선 공모 방식, 제3자 배정 방식, 일반 공모 방식이 있다라는 거고, 맞는 건데 이제 자세히 보자는 거죠. 주주 배정 방식은 주주한테 배정한다는 거죠. 일단 말이 기존 주주한테만 새로운 주식을 배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 갖고 있는 주체가 기존 주주하고 또 있죠. 우리사주 조합, 회사 직원들. 그래서 우리사주 조합도 이미 주식 갖고 있기 때문에 주주 자체가 기존 주주와 우리사주 조합 두 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게만 신주를 배정하고, 틀렸죠? 우리사주 조합 둘 다 배정해 주고요. 실권주, 권리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권리가 없는 건데 이사의 결의에 따라서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방식을 주주 배정 방식이라고 정의합니다. 18번 주주 우선 공모 방식인데 또 주주잖아요. 주주. 그건 두 개 나오죠. 기존 주주와 우리 사주 조합한테 먼저 주식을 배정하고요. 이제 실권주가 발생했다, 권리가 없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예요. 이게 2단계인데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청약을 받은 다음에 다시 미달되면 이사의 결의로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방식을 주주 우선 공모 방식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일반 공모죠. 일반 공모. 일반 공모니까 이거는 기존 주주한테 파는 게 아니에요.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일반 공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무상증자 있죠.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재무제표. 그래서 오른쪽에 자본 항목 있고요. 자본 안에 세 가지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 자본금, 두 번째 이익잉여금, 세 번째 자본잉여금. 요 개념을 아시면 좀 편하다는 거죠. 자, 무상증자는 주금 납입 없이, 그러니까 돈을 새로 납입하는 거 없이 주주총회 결의, 일단 여기 틀렸어요. 이사회가 일단 결의하는 거죠. 결의로 준비금이나 자산재 평가 적립금, 자산 재평가니까 대표적 건물 가격 오를 때, 오르면 이게 올라가요. 자본잉여금 측이. 그죠? 플러스 1억이 올라갔다 라는 건데, 요거를 자본금 이쪽으로 전입시키는 거예요. 자, 자본에 전입을 하고, 여기가 1억이 늘겠죠? 그럼 여기는 다시 1억이 줄죠? 그래서 자본이 불변되는 거죠. 전입만큼 발행한 신주를 기존 주주한테 보유 주식 비례하여 무상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회사 주주에게서 실질 재산, 여기 보시면 감소 증가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번 맞는 내용. 이사의 결의 여기 틀렸다는 거죠. 자, 21번 권리락 1이에요. 권리가 락 없다는 거예요. 권리 없다. 왜냐면 이제 주식이라는 게 언제 뭐 새로운 주식 살 수 있는 권리 줄 건데 기존 주주 명부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 산 사람들은 권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리락 인에는 신주 인수권 되니까 새로운 주식 인수권이잖아요. 그럼 새로운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럼 예전보다 어떻게 돼요? 주식 수가 증가하죠. 그럼 주가는 어떻게 돼요? 상승하지 않고 하락하고 스타트합니다. 하락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21번이 틀렸다. 자, 22번 주식 배당, 주식을 주는 거죠. 배당.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배당을 실시하여 이익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것을 말한다. 아까 요 그림에서 어떻게 돼요? 배당은 이익 잉여금에서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요거에서 역시 여기로 가는 거죠. 그죠?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배당 실시하여 이익을 뭘로? 자본으로 전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주는 거예요. 주식을. 주식 배당 시 신주 발행 가격은 시가로 정하지 않습니다. 액면가로 하는 거예요. 시가와 액면가 다른 거죠? 네. 틀렸습니다. 23번. 대기업의 소액 주주들은 대체로 지분이 낮죠. 그래서 의결권에 거의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행사할 기회는 거의 없고, 소액 주주들도 주식 사면은 날라와요. 주주소액 참가하라고. 근데
일단 그 의사결정 주식수가 보유수가 적기 때문에 행사할 기회는 거의 없고 배당금은 언제 발생한다? 이익이 발생할 때 일단 이익이 있어야 배당이 나오는 거죠, 회사가. 그 다음에 주식 매매에 따른 자본이득 뭐였어요? 이거는 주가의 변화예요. 주가의 변화, 가격 변화. 그래서 뭐 100원짜리가 10,000원 됐다 이런 거죠. 1만 원짜리 됐다 이거죠. 또 두 가지 이득이 가장 기본이에요. 배당 이득 있고 자본 이득이 있다라는 거죠. 2,4번 맞는 질문 됩니다. 2,4번 우선주는 흔히 고정적. 원래 우선주는 배당금이 높은 게 우선주죠. 배당주는 아니지만 우선주라는 것은 보통주보다는 우선권이 있는 주식을 말하고 배당금이 좀 높긴 해요. 근데 확실하게 배당 준다는 보장 없다는 거죠. 흔히 고정적인 확정 배당이 있지만, 그래서 있지만 무배당도 가능해요. 배당이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의결권이 제한돼 있다는 게 가장 기본 특징이죠. 보통주랑 비교할 때. 그래서 사채와 이게 채권이죠. 보통주의 중간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우선주라는 거죠. 왜? 채권은 회사 망했을 때 돈을 받을 권리가 먼저 있잖아요. 근데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더 우선수 있기 때문에 사채 성격이 있는 거고, 그리고 주식이니까 보통 성격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23번도 맞는 개념 됩니다. 자, 25번 개념을 좀 보시라고 다시 한번 넣어놨어요. 자, 당연대 소정 비율의 우선 배당을 받지 못하면 미지급 배당금을 차 영업임도 이후에도 우선적 보충하여 배당받는 누적적 우선주가 있다. 자, 2023년도인데 2022년도에 못 받았던 미지급 배당 발생했다. 그럼 요거를 여기다 보충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적이라는 것은 과거를 합쳐준다는 거잖아요. 우선주와 차 영업 연도에도 보충을 배당받지 못하는 비누적적 우선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선 배당을 받고도 이익이 남는 경우, 원래 이익 남으면 어떻게 돼요? 배당금을 주죠. 누구한테? 보통주한테. 근데 보통주와 함께 또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면 참가적 우선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한번 보시라고 문제 냈고, 이걸 맞는 개념 됩니다. 26번 성장주입니다. 자, 기업의 영업실적이나 수익 증가율이 시장 평균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을 말하는 게 정의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죠?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 투자. 그럼 투자는 뭘까요? 자, 회사 있어요. 이윤 있죠. 그러면 이윤을 가지고 보통 뭐 하냐면 배당할 수도 있고요. 회사 내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내 유보인데 이게 일종의 기업 저축이에요. 그럼 기업 저축은 투자와 관련돼 있다고. 그럼 여기를 늘리는 거죠. 사내 유보 기업 저축을 늘린다. 그럼 배당이 줄 수밖에 없죠. 또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성장주는 그래서 낮은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번은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고, 27번 주식 예탁증서는 외국에서 진행하는 거죠. 자국의 예탁기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의 예탁기관으로 하는 겁니다. 외국의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해외 현지에서 증권을 발행, 유통하게 하는 거고요. 원래 주식은 우리나라 자국에 있겠죠. 상호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꿀 수 있도록 가능한 주식 대체 증서를 주식의 예탁 증서라고 하게 됩니다. 틀렸죠? 28번. 자, 주식 유통시장 요거는 예전 기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외우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수업 때 강조했다시피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일단 유통이죠. 발행시장 아닙니다. 유통시장이고 장내시장이 있고 장외시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시장, 2시장, 3시장이고 보통 1시장이 유가증권 시장이죠. 보통 이제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이제 발표가 되는 거고요. 이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고, 그 다음에 예전에 KOTC가 장외에 들어갔는데 예전 기출문제 보시면 프리보드라고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 기출문제에 프리보드 시장이 KOTC로 바뀐 거예요. 이름이 KOTC 바뀌고 나서 요거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코넥스가 들어온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순서 발생 순서는 1번, 2번, 3번, 4번인데 여기 코넥스가 장내 시장에 있기 때문에 단정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한 꼬리에 주식 매매 시간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되죠. 몇 시부터?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예요? 아니죠.
오후 3시 30분까지죠. 틀렸고. 매매 체결 방식은 가격 우선하고 시간 우선 있습니다. 가격과 시간. 매매 거래가 체결됩니다. 자, 가격 우선이라 매수 주문의 경우, 자, 이 수업 때 강조했죠. 매수 주문하면 사는 주문이에요. 그럼 누가 우위예요? 매도자 우위예요. 파는 사람 우위. 아파트 파는 사람 우위니까 비싸게 팔래요? 싸게 팔래요?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죠. 높은 가격 위주로 먼저 거래가 발생하는 거예요. 낮은 게 아니라고요. 높은 가격 위주로 거래가 이고요. 매도 주문, 파는 주문이죠. 누구 위? 매수자 위죠. 그럼 매수자는 어떻게 되죠? 싸게 사고 싶지, 싸게. 그러면 싼 게 먼저 거래돼요. 그래서 가장 낮은 가격을 우선적으로 체결하기 때문에 틀렸다. 자, 시초가. 자, 아까 시작 시간이 몇 시부터?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라고 말씀드렸고, 시작과는 9시 전인데 30분 전이에요. 8시 반부터. 자, 종가 끝날 때예요. 끝날 때니까 3시 30분 기준으로 전인데 15시부터 아니에요. 30분 탐 아니잖아요. 여기 30분이잖아요. 여기 30분 탐 아니에요. 여기는 15시 20분부터예요. 10분 전부터. 경우는 일정 시간 동안 단일 가격으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게 동시호가 제도라고 하죠. 동시에 불렀다니까. 자, 단일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원하는 매수나 매도 가격을 지정하여 주문하는 지정가 주문이 있고요. 가격 지정하지 않고 주문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에 우선적 거래를 시도하는 주문하는 시장가 주문도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주문 거래는 시장가로 합니까? 아니, 지정가로 해요. 그래서 30은 틀렸어요. 자, 일반적 유가증권 시장의 주식 매매 단위 몇 주다? 한 주입니다. 한 주. 한 주 단위로 살 수 있고요. 가격 제한폭 뭐라고 그랬어요? 상하로 이동하는 폭. 너무 변동이 커지면 주식시장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넘어가면 제한을 줬기 때문에 주식시장 거래를 약간 중단하겠죠. 일단 30%라고 제한폭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변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 매매가 체결된 주식의 결제 시점은 체결일로부터 몇 영업일고 기출문제 있었죠. 3이에요. 3. 영업일이고 당일날 포함이에요. 목요일에 매매가 체결됐으면 어떻게 한다? 목요일 포함. 그럼 여기 포함 1일, 금, 2일, 토, 3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날 쉬잖아요. 일요일도 쉬죠. 쉬니까 언제? 월요일날 거래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3 영업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은 연간 총액이 2천만 원 초과일 때만 넘어가는 금액만 종합과세를 하는 거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14%의 소득세하고 1.4%의 지방소득합한 15% 세금이 원천 징수가 되죠. 그래서 금융소득에는 이자와 배당이 들어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 파트 한번 정리했고, 그 다음 시간에 채권부터 또 나머지까지 한번 같이 풀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